한식날이 되어 홍섬 대감댁은 분주했습니다. 사내들은 모두 성묘를 나서고 아낙네들과 종들만이 조용히 집을 지키고 있었지요. 종들 틈에서 꽃다운 16 나이의 옥대가 부엌에서 음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헛기침을 하며 종 하나가 외쳤습니다. 옥대야, 작은 도련님께서 너를 부르신다. 어서 가봐라. 옥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작은 도련님 홍치호는 대감의 일가부치로 소문난 남봉꾼이었지요. 옥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지금은 손이 바빠서 가지 못하겠습니다. 그러자 종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련님이 널 찾으시는데 어찌 감히 내가 가고 안 가고를 정하느냐? 어서 안 가면 너나 나나 무사치 못할 게다. 옥대는 입술을 깨물고 마지못해 따라 나섰습니다. 방 안에는 홍치온이 거만히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지요. 방으로 들어서자 홍치온이 능글맞게 웃으며 옥대를 바라봤습니다. 어서 오너라, 옥대야. 옥대는 고개를 숙이고 침착히 대답했습니다. 도련님, 무슨 일이신지요? 혼자 술을 먹기 적적해서? 이리 앉아보거라. 그때 홍치온은 갑자기 옥대의 손목을 덥석 붙잡았습니다. 도련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옥대는 손목을 빼려 했지만 홍치온은 억센 힘으로 그녀를 끌어당겼습니다. 너도 내가 너를 얼마나 아끼는지 알지 않느냐? 왜 그리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게냐? 제발 이러지 마세요, 도련님. 이러다 대감마님께서 아시면 큰일입니다. 홍치호는 취한 듯 비틀거리며 옥대를 끌어안으려 했고 옥대는 있는 힘을 다해 소리쳤습니다. 누구 없어요? 살려주세요. 그러나 한식날이라 집안에 남자라곤 몇 없었고 아낙네들은 모두 뒷마당에서 분주했습니다. 홍치온이 잔뜩 성난 얼굴로 옥대의 입을 막으려 하자 옥대는 본능적으로 손에 잡힌 옥술잔을 들어 홍치온의 이마를 힘껏 내리쳤습니다. 홍치온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나자 그의 이마에서는 붉은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옥대는 손에 깨져버린 옥술잔을 들고 멍하니 떨며 서 있었습니다. 내 인연이 감히 나를 쳤단 말이냐? 그것도 집안의 가보로! 이게 무슨 짓인지 알기는 아느냐? 옥대는 두려움에 몸이 부들부들 떨렸지요. 도련님이 먼저 저를 해하려 하셨잖아요. 시끄럽다! 이 천한 계집이 주제도 모르고 내 죗값은 내 목숨으로 갚게 될 것이다. 홍치온이 소리치며 밖으로 뛰쳐나가자 옥대는 정신없이 무릎을 꿇고 깨진 옥술잔 조각을 움켜쥐었습니다. 어쩌면 좋아. 이제 난 죽은 목숨이다. 이때 마당에서 소란이 일기 시작했고 아낙네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나, 도련님 머리에서 피가 납니다. 무슨 일이셔요? 옥대는 혼란스러운 틈을 타 정신없이 뒷문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다급한 발걸음으로 마을 골목을 지나 성문을 향해 달렸습니다. 정신없이 도망치던 그녀는 눈물과 두려움으로 숨조차 쉬기 힘들었지요. 이제 어디로 가야 하지? 날 받아줄 곳이 어디 있단 말인가? 그녀가 얼마나 걸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발이 부르트고 옷은 찢어졌으며 얼굴엔 눈물과 흙먼지가 뒤엉켰습니다. 옥대가 쓰러질 듯 걷다가 멈춰섰을 때 문경세제. 이곳이면 멀리까지 도망친 거겠지?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걷던 옥대는 이내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눈앞이 흐릿해지며 정신을 잃기 직전 그녀의 귓가에 누군가의 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 여보게. 숨은 붙어 있는가? 아직 살아있구먼. 제발 살려주세요. 그리고 그녀의 눈이 감겼습니다. 옥대가 서서히 정신을 차렸을 때 낯선 방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가 정신이 돌아온 것을 눈치챈 나이 지긋한 여인이 얼른 밖으로 외쳤습니다. 나으리, 이 아이가 눈을 떴습니다요. 방문이 열리고 단정한 차림의 중년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근심 어린 눈빛으로 옥대를 바라보았습니다.
몸은 좀 어떠하냐? 죽은 줄 알았는데 간신히 깨어났구나. 옥대는 놀란 눈으로 남자를 바라보며 몸을 움츠렸습니다. 누구십니까? 여긴 어딥니까? 놀라지 말거라. 나는 이곳 문경에서 좌수를 지낸 유정현이라 한다. 마침 산소에서 내려오다 길에서 쓰러진 너를 발견했구나. 옥대는 간신히 몸을 일으키며 울먹였습니다. 나리께 감사하옵니다만 소녀는 갈 곳 없는 처지입니다. 패가 될 수 없으니 보내주시옵소서. 갈 곳이 없는데 어디를 가겠느냐? 내 집에서 편히 쉬며 몸을 추스르거라. 나리 실은 소녀는 죄를 짓고 도망 온 몸이옵니다. 오래 머물면 나리께도 화가 미칠까 두렵사옵니다. 유정현은 차분히 말했습니다. 내가 관직을 하며 배운 것이 있다면 사람의 죄는 얼굴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다. 내 얼굴에 죄인의 모습은 없구나. 내게 무슨 사정이 있겠지. 소녀는 홍섬 대감댁의 몸종이었습니다. 그 집안의 가보를 깨뜨리고 사람까지 다치게 했으니 이미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습니다. 홍대감이라면 한양의 재상 아니더냐? 어찌 그런 일이 있었던 게냐? 도련님께서 소녀를 해하려 하셨고 소녀는 그걸 뿌리치다 그리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유정현은 길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참으로 억울하고 안타깝구나. 이때 방문 밖에서 유정현의 집안 여종 막내가 헐레벌떡 들어오며 분위기를 바꾸었습니다. 아이고 나으리. 깨어났다기에 혹시 큰 탈이 났나 하고 달려왔더니 어째 우는 소리만 들리옵니까? 유정현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막내야, 이 아이를 잘 보살펴 주거라. 앞으로 우리 집에 함께 살 아이니라. 아니 갑자기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내가 마음이 편해질 때까지는 내 집에서 지내도록 하거라. 제가 무슨 덕으로 나리의 도움을 받겠습니까? 덕을 쌓으려면 이렇게 해야 하는 법이지. 내가 내게 덕을 쌓을 기회를 준 셈이니 오히려 고맙게 여겨야겠구나. 아이고 우리 나리께선 덕을 너무 쌓으셔서 조만간 천상에 오르실 겁니다요. 옥대는 막내의 말에 조용히 미소를 지었고 유정현 또한 피식 웃으며 방을 나갔습니다. 그날부터 옥대는 막내를 따라 유정현을 보살피는 일을 했습니다. 집안 사람들은 처음엔 수군거렸지만 옥대의 착한 마음씨와 정성스러운 태도에 점점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났을 무렵 옥대야, 난 이미 마음을 정했단다. 내 후처가 되어주지 않겠느냐? 옥대는 놀라 입을 가렸습니다. 나으리, 저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노비인 제가 어찌. 유정현은 담담히 옥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 사실은 나만 알고 있어 상관없다. 너는 충분한 자격이 있느니라. 내 진심을 받아주겠느냐? 옥대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유정현의 마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옥대는 정식으로 유정현의 후처가 되어 이듬해 유공량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길지 않았습니다. 극량이 6살 되던 해에 유정현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고 옥대와 극량은 다시금 험난한 운명 앞에 서게 되었지요. 유정현이 숨을 거두자 집안은 하루아침에 차갑게 변했습니다. 배다른 형제들과 친척들은 옥대와 어린 극량을 방 한 칸에 몰아넣고 쫓아내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막내가 속상한 얼굴로 옥대를 위로했지요. 어쩌면 좋아요 마님. 나으리가 계셨을 때는 숨죽이고 있던 자들이 이젠 대놓고 마님과 도련님을 몰아내려고 합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 아닌가? 나는 견딜 수 있으나 이 아이가 걱정이네. 어머니, 제가 어른이 되면 다 혼내줄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막내가 웃으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아이고, 우리 도련님 참 대장부십니다요. 꼭 그러셔야 해요. 며칠 뒤 유참봉이 대표로 나서서 옥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싸늘한 표정으로 문서를 내밀며 말했지요. 내 아우가 죽었으니 이제 너와 내 아이는 이 집에서 지낼 이유가 없다. 속히 나가거라.
나리, 제 아들만은 이 집에서 키워주실 수 없겠습니까? 웃기는 소리 말아라. 어서 집에서 나가거라. 옥대는 더는 말없이 짐을 꾸렸습니다. 막내가 흐느끼며 옥대의 손을 잡았습니다. 마님, 이 몸도 따라가고 싶지만. 옥대는 따뜻한 미소로 막내의 손을 쥐었습니다. 자네 마음이면 충분하네. 자네는 남아야 내 마음도 조금은 놓이니 부디 잘 지내시게. 옥대는 어린 극량과 유정연이 남긴 서찰을 품에 품은 채 길에 나섰습니다. 극량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지요. 어머니, 우리 이제 어디로 가나요? 내 아버지께서 친척 형님 댁에 가라고 하셨으니. 극량아, 조금만 힘내자꾸나. 며칠 후 옥대와 극량은 서찰을 들고 친척 형님 댁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대문을 두드리자 나온 하인이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나으리께서는 벌써 몇 해 전에 돌아가셨소이다. 옥대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제 어찌해야 할지. 하인은 매정하게 대문을 닫아버렸고 두모자는 거리에 힘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때 근처에 객주 주인이 다가왔습니다. 어이구, 어쩌다 이리도 초췌한 모습으로 어린아이까지 데리고 계시오? 저희가 머물 곳이 없어 일이 되었습니다. 하룻밤이라도 묵을 곳이 있겠습니까? 객주 주인은 동정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나를 따라오시오. 방 한 칸 내어 주겠소. 대신 우리 부인 일이라도 좀 도우면 좋겠소이다. 그리해 주시니 참으로 고맙습니다. 그날부터 옥대는 객주집 부엌에서 일을 했고 극량은 어머니를 돕기 위해 매일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어느 날 동네 아이들과 놀던 극량은 문득 서당에서 돌아오는 아이들을 보곤 부러워 물었습니다. 너희들은 무엇을 배우길래 날마다 서당에서 그리 신이 나 있어? 글을 배우는 거지. 너처럼 글 모르는 아이가 뭘 알겠냐? 그럼 나도 좀 가르쳐 주지 않을래? 다른 아이가 퉁명스레 말했습니다. 가르쳐 주면 뭐 줄 거냐? 나야 산에 가면 꿩이고 토끼고 얼마든지 잡을 수 있으니 마음껏 주겠다. 정말이지? 그날부터 극량은 틈틈이 산에 올라 사냥을 하며 아이들에게 받은 글을 익혔습니다. 그 사연을 들은 훈장이 놀라며 극량을 따로 불렀지요. 내가 나에게 배운 아이들에게 글을 전해 배웠는데 아이들과 똑같은 수준이라니 놀랍구나. 친구들은 꿩을 좋아하니 저는 글을 배우고 녀석들은 고기를 얻어 좋지요. 참으로 기특한 녀석이다. 앞으로는 내가 직접 가르쳐 주마. 그렇게 몇 년이 지나자 극량은 어느덧 젊은 청년으로 자라났습니다. 송악산 기슭에 해가 기울자 산등성이 아래 나무짐을 진 사내가 휘파람을 불며 내려왔습니다. 몸집은 당당하고 발걸음은 가볍기 그지없었지요. 그 모습을 본 동네 아이들이 신나서 떠들었습니다. 야, 유극량 형님이 내려온다? 이번엔 멧돼지라도 잡아왔을까? 아니, 지난번엔 꿩을 10마리나 잡아왔던데 오늘도 기대해보자.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에 나무짐을 내려놓던 극량은 빙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놈들아, 내가 사냥꾼이냐, 나무꾼이지. 허구한 날 잡을 수 있겠느냐. 형님, 오늘 글 공부하다 어려운 게 있었는데 물어봐도 되나요? 그래, 어려운 글자는 꿩 2마리, 어려운 뜻풀이면 노루다리 하나다. 어서 말해보아라. 아이들은 까르르 웃으며 극량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날 저녁 극량은 어머니 옥대와 함께 조촐한 저녁상을 받았습니다. 반찬이라고는 나물과 보리밥뿐이었지만 극량은 언제나처럼 맛있게 밥을 퍼먹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장작값이 제법 잘 나왔습니다. 내일은 고기라도 사다 끓여 잡수시지요. 옥대는 희미한 웃음을 지었지만 곧 걱정이 어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리 힘들게 벌지 않아도 된다. 난 그저 내가 다치지만 않으면 좋겠구나. 어머니도 참, 이 튼튼한 아들이 어찌 다치겠습니까?
그 순간 옥대의 눈빛이 깊게 흔들렸지만 극냥은 그 뜻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도 극냥은 이른 아침부터 나무를 하기 위해 송악산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평소에 조용하던 숲속에서 돌연 커다란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극냥은 순간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큰일이다. 곰이구나? 마음속으로는 겁이 났지만 그는 급히 나무 막대기를 움켜쥐고 몸을 낮추었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낮고 굵직한 음성이 들렸지요. 거기 서 있는 젊은이. 움직이지 마라. 극냥은 숨도 제대로 못 쉬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누구시오? 사람을 보아도 쉽게 물러서지 않는 녀석이다. 천천히 뒤로 물러서거라. 이미 눈앞엔 커다란 곰이 버티고 서서 으르렁거렸지요. 이대로 있다가는 둘 다 죽겠습니다. 순간 의문의 사내가 훌쩍 뛰어오르더니 공중에서 손바닥을 휘둘렀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매가 날아가는 듯 날렵했습니다. 놀랍게도 커다란 곰이 소리를 지르며 뒤로 나가 떨어지더니 이내 도망갔습니다. 극냥은 입을 떡 벌리고 바라봤지요. 아니, 사람이 곰을 때려 눕히다니. 무슨 신선이십니까? 신선은 아니고 산에 사는 중이네. 극냥은 어찌나 황당한지 정신이 혼미했습니다. 신세졌습니다. 법명을 여쭈어도 되겠습니까? 중은 무심하게 털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 건 없다네. 그냥 없을무라 부르거라. 아니, 법명이 그렇게 성의가 없어도 되는 겁니까? 세상 일이 그런 게지. 있는 듯 없는 듯 사는 것이 인생이라지. 극냥은 고개를 갸웃하며 스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대사님, 그런 뛰어난 솜씨라면 저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 산속을 드나들려면 스스로 지킬 힘이 있어야겠습니다. 무술을 배운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배우기 어려우면 더 좋습니다. 세상에 공짜로 쉬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놈, 입담이 참 좋구나. 좋다. 대신 절대 엄살 부리지 말거라. 스님, 엄살 부리면 그때 다시 곰을 불러오셔도 됩니다. 그날부터 극냥은 나무를 할 때마다 업슬무에게 무예를 배웠습니다. 업슬무가 맨손으로 휘두르는 것을 따라 극냥이 나무 막대기를 휘두르자 봉술이 되었고, 날카로운 나뭇가지를 손에 잡으면 검술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엉성하게 휘두르면 내 놈 팔이 나뭇가지보다 먼저 부러질 게다. 극냥은 비록 힘들었지만 매일이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무예는 점차 극냥의 몸에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계절이 4번 바뀌고 극냥의 솜씨도 눈부시게 좋아졌지요. 어느 날 스님은 갑자기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남긴 것은 작은 종이 한 장뿐이었지요. 세상은 스스로 찾아가야 한다. 참으로 매정하시구려. 극냥은 스승이 사라진 뒤로도 하루같이 무예를 연마하며 송악산에 올랐습니다. 그는 여전히 유쾌했지만 때론 스승의 빈자리를 느껴 적적했지요. 극냥은 홀로 봉을 잡은 손을 내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스승님도 참 이럴 거면서 왜 가르치셨습니까? 제대로 다 배우지도 못했는데 말입니다. 이때 멀리서 꽹과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극냥은 귀를 쫑긋하며 산 아래를 내려다보았지요. 아래 마을 광장의 군졸들이 모여 무술 연습을 시작하는 듯 했습니다. 어라? 무슨 군사훈련인가? 호기심 많은 극냥이 그 모습을 자세히 보기 위해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군졸들은 검술이며 창술이며 각적까지 연습하고 있었지요. 그 광경에 넋이 빠진 극냥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저것들이 무과 시험에 나온다는 검술과 창술인가? 어렵지는 않겠군. 내일부터 저것들을 따라 연습해야겠다? 다음 날부터 극냥은 군사들이 훈련할 때마다 슬그머니 근처로 가 숨어보면서 동작을 익혔습니다. 그런데 이를 눈치챈 군졸 하나가 불쑥 다가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이 녀석, 내가 요새 군영 근처를 기웃거린다는 놈이로구나. 첩자냐? 극냥이 당황해 손사래를 쳤습니다. 저는 그저 송악산의 나무꾼입니다. 그저 멀리서 구경만 했을 뿐입니다.
내 놈 말을 믿으라고. 실력을 보여봐라. 검이든 창이든 실력이 없으면 당장 끌려갈 줄 알아라. 주변 군졸들이 구경 삼아 몰려들자 극량은 어쩔 수 없이 검을 잡았습니다. 군졸은 비웃듯이 달려들었지요. 그러나 극량이 가볍게 몸을 돌리며 검을 막아내고 곧이어 군졸의 무릎을 살짝 툭 치자 군졸이 허무하게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군졸이 당황하여 외쳤습니다. 너 이놈! 감히 병조를 때려 눕히다니. 신분을 밝혀라. 극량은 멋쩍게 웃으며 정중히 말했습니다. 나무꾼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제 이름은 유국량이라 합니다. 그날 이후 극량은 군사들 사이에서 유명해졌습니다. 군졸들조차 극량의 재주를 높이 평가해 훈련할 때마다 몰래 알려주기도 했지요. 어느 날은 마을의 마방 주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극량이 자네, 무과 시험에 나가려면 말 타는 법도 익혀야 하네. 마침 우리 마방에 말이 많으니 나무나 좀 넉넉히 해주고 말을 배워보지 않겠나? 정말입니까, 어르신? 나무라면 100짐이라도 더 해드리겠습니다. 그때부터 극량은 나무 일이 끝나면 마방으로 달려가 말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자꾸 말에서 떨어져 멍투성이가 되었지만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지요. 후로 극량은 점점 더 솜씨가 좋아졌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무과 시험날이 다가왔습니다. 시험장에 선 극량은 말을 몰고 질주하며 활을 쏘고 봉술로 상대를 제압하는 등 놀라운 실력을 뽐냈지요. 마침내 그의 이름이 호명되었고 극량은 당당히 급제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동네 사람들의 축하 속에 극량은 기쁨에 넘쳤습니다. 하지만 집 앞에 다다랐을 때 어머니 옥대가 한숨을 쉬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극량은 기가 막혀 물었지요. 어머니, 기뻐하셔야지요. 아들이 무과에 급제했는데 왜 눈물을 보이십니까? 옥대는 가슴을 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 극량아, 어쩌면 좋으냐. 내가 두려워하던 일이 오고야 말았구나. 극량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극량은 무슨 일인지 알기 전까지 마음을 고쳐먹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극량에게 과거의 일을 말해줬지요. 어머니에게 사실을 전해들은 극량은 하늘이 무너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종모법에 따라 어머니가 종이라면 자신도 종이 되어야만 하는 법이었지요. 어머니는 극량에게 벼슬하다 신분이 들통나면 종이 되어야 하니 신분을 속이면서 그냥 살자고 제안했으나 극량은 떳떳하지 못하게 살면서 평생 불안하게 사느니 자신이 직접 홍섬을 만나 방도를 찾아보겠다고 합니다. 극량을 극구 만류하며 말리는 어머니를 극량은 모든 것을 자신에게 맡겨보라고 하고는 현임 명의정인 홍섬을 만나러 가게 됩니다. 유국량은 비장한 마음으로 한양의 홍섬 대감댁을 찾아갔습니다. 굳게 닫힌 대문의 기세에 주눅들 법도 했지만 그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이번 무과에 급제한 유국량이라 합니다. 대감 어르신을 배웁기를 청합니다. 대감마님이 어찌 너 같은 촌뜨기를 만나주시겠느냐? 어서 물러가거라. 촌뜨기라 하셨소? 네, 비록 나무꾼 출신이지만 무과에 당당히 급제한 조정의 무관이요. 대감께서 분명 만나주실 것이요. 이놈이 참으로 즐기구나. 너희 같은 이들이 수도 없이 오나 결국 문턱을 넘지 못한다. 하루가 아니라 열흘이라도 버티겠소. 대문 앞에서 송장 치우기 싫으면 전해주시오. 별난 놈이로구나. 기다려보거라, 아내 전하마. 잠시 후 겸인이 다시 나오며 못마땅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대감마님께서 잠시 보시겠다 하니 따라오너라. 극량은 당당하게 홍섬의 앞에 나아가 큰 절을 올렸습니다. 홍섬은 풍채 좋은 극량을 흥미롭게 바라보았습니다. 자네가 바로 나를 만나겠다고 하루를 꼬박 기다린 젊은이인가? 그렇사옵니다, 대감 어르신. 소인이 다름 아닌 대감 어르신의 종, 옥대의 아들이온데 대감께서 제 어미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사옵니다. 홍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옥대라 하였느냐?
극량은 깊은 숨을 쉬며 또렷이 말했습니다. 예, 대감 어르신의 집안에서 몸종으로 지냈던 옥대입니다. 제 어미는 작은 도련님의 횡포를 피하려다 집안의 옥술잔을 깨뜨리고 도망쳤습니다. 그 옥대가 저희 어머니입니다. 그 옥대의 아들이라. 극량은 무릎을 꿇고 다시 머리를 숙였습니다. 저와 어머니는 죄가 없습니다. 하지만 신분이 밝혀진다면 종모법에 따라 저는 종의 신세가 될 것입니다. 부디 어머니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속량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오직 대감 어르신의 처분만을 기다리겠습니다. 홍섬은 긴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어미가 떠난 그날, 내 이미 모든 일을 알고 있었다. 치훈이 그 아이는 종종 방탕하고 사고를 치는 놈이었다. 허나 내 어미가 사라져버려 내 그 이후로 찾지 못했었다. 대감 어르신, 어머니는 평생을 죄인의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어머니의 원통함을 풀어주소서. 홍섬은 조용히 극량을 바라보다가 빙긋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내 어미를 용서하마. 아니, 내 어미는 애초 죄가 없었지. 도리어 내 집안이 너희에게 죄를 지은 셈이니라. 여봐라. 속히 옥대의 속량문서를 써서 가져오너라. 겸이는 황급히 문서를 가지고 왔고 홍섬은 그것을 극량의 손에 직접 쥐어주었습니다. 이제 너와 내 어미는 자유롭다. 더 이상 노비의 신분을 두려워 말고 당당히 살아가거라. 극량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하겠습니까? 홍섬 대감은 하인배들에게 술상을 대령하라 이르고는 직접 술을 따라주며 그의 어미인 옥대와 극량의 그간 사연을 전해 들으며 나를 지새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마침 내 벗이 혼기에 찬 딸이 있어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를 찾고 있다. 내 인품과 기계를 보니 마땅히 너를 사위로 권하고 싶구나. 내 생각은 어떠냐? 소인 부족한 것이 많아 그리 좋은 혼처를 받을 자격이 없사옵니다만 무과에 급제하고 일이 담력이 좋은 사내라면 내 친구도 틀림없이 마음에 들어할 것이야. 이 또한 내 운명이 아니겠느냐? 극량은 결국 밝은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대감 어르신, 제 평생을 다하여 이 은혜를 갚겠습니다. 극량은 어머니 옥대에게 달려가 속량문서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자유의 몸입니다. 옥대는 속량문서를 품에 꼭 안으며 기쁨의 눈물을 쏟았습니다. 하늘이 내게 이리도 큰 복을 내리시는구나. 어머니, 이제 아들이 어머니의 슬픔을 모두 지워드리겠습니다. 그래, 이제야 비로소 마음이 놓이는구나. 그날 이후 극량은 당당한 무관으로서 자신의 길을 열어갔습니다. 새해 첫날 아침, 김차무댁 여종 향선은 아침부터 마음이 설레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마당을 계속 오가며 두근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여전히 마음이 붕 떠있는 듯 했습니다. 아이고, 언니야. 다리에 뭘 달아놨어요? 왜 그리 왔다 갔다 하는겨? 옥순이 짓궂게 말하자 향선은 발을 동동 구르며 얼굴을 붉혔습니다. 모르면 말을 마라, 옥순아. 오늘 안국동 박참판댁에 문안비로 가는 날이 아니냐? 옥순이는 향선을 힐끔 보며 입술을 쭉 내밀었습니다. 쳇, 운 좋은 건 알아줘야 해. 하필이면 언니가 가게 됐네. 나도 그 곱디고 온 아씨 옷 한번 입어보고 싶었는데. 향선은 옥순이의 부러움 섞인 투정의 웃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내가 가서 꼭 맛난 음식 싸들고 올 테니 기다려봐라. 최서방이 외출 채비를 마치고 다가왔습니다. 형선아, 얼른 준비해라. 안국동까지 먼 길이니 어서 출발해야 한단다. 향선은 얼른 방에 들어가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자신을 살펴보았습니다. 아휴, 이리 고운 옷은 난생 처음 입어보네. 마치 아씨가 된 것 같아. 최서방과 함께 거리로 나온 향선의 눈은 호기심과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거리는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최 씨 아저씨. 세상에 이렇게 사람이 많았던가요? 하하하. 새해 첫날인데 당연하지. 다들 복 받으려고 바쁘지 않겠느냐? 향선이 박찬판댁에 도착하자 마당엔 이미 새배객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향선이 조심스럽게 새함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 올리고 있는데 어디선가 뜨거운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웬 젊은 도령이 향선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향선은 얼굴이 새빨개져 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나, 저 도령은 왜 저리 날 보는겨? 혹시 나를 아씨로 착각했나? 마음속에서 달콤한 상상이 피어나던 그때 그녀는 생각에 빠진 나머지 발을 헛디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머나! 향선이 쓰러지자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조금 전 향선을 뚫어져라 보던 도령이 급히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시오? 어디 다치신 건 아니요? 향선은 부끄러움과 당황스러움에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무 일 없으니 신경 안 쓰셔도. 일어서려던 향선은 다시 발을 디디지 못하고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어허, 어찌된 일이요? 일이 부축할 테니 천천히 일어나 보시오. 향선은 도령의 품에 안기듯 일어나며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어머, 이게 꿈이면 영원히 깨지 않았으면. 도령은 향선을 내당 입구까지 부축해 주었습니다. 내 이름은 이강선이라 하오. 네 댁의 규수신지 이름을 알려줄 수 있겠소? 향선은 순간 망설였습니다. 자신이 여종이라 밝히기에는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제 이름은 연하라 합니다. 도령은 미소 지으며 몇 번이나 연하라는 이름을 되뇌이곤 돌아갔습니다. 향선은 내당으로 들어가면서도 방금 있었던 일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침을 맞고 정신없이 문안을 마친 향선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한숨만 쉬었습니다. 아이고, 이 멍청아. 어찌 그런 거짓말을 해버렸냐? 이날 이후 향선은 이강선이라는 도령의 얼굴이 잊히지 않아 밤잠을 설쳤습니다. 한편 강선 역시 자신이 만난 연하아 씨를 잊지 못했고 두 사람은 엄청난 일을 맞이하게 될 줄 꿈에도 모르고 있었지요. 박찬판댁에서의 문안비 인사가 있던 날 이후 향선은 매일같이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습니다. 도령 이강선의 얼굴이 눈앞에서 떠나질 않아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형선아, 요즘 너 어째 얼굴이 반쪽이냐? 먹는 것도 시원찮고 잠도 못 이루는 것 같던데 무슨 일이 있는 게냐? 최서방이 걱정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무 일 없어요. 그냥 조금 피곤할 뿐이에요. 향선은 애써 웃어 보였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한 사람 생각으로 가득했지요. 한편 이강선은 책을 펼쳐놓고도 한 장도 넘기지 못한 채 한숨만 내쉬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대체 왜 이리 정신을 못 차리시는 겁니까? 공부는 안 하고 무슨 고민이라도 있으십니까? 쇳내한테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몸종 제보기가 걱정스레 묻자 강선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제보가 내 주인 큰일 났다. 내가 아무래도 병이 난 듯 싶구나. 제보기는 눈이 커지며 쏘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병이라니요? 의원을 불러야겠습니까? 강선은 진지한 얼굴로 말했지요. 의원도 못 고칠 병이다. 아무래도 상사병이 분명한데 이 병은 그 어떤 의원도 해결 못하지. 그 말을 들은 제보기는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상사병이라니요? 어느 집 규수를 보고 그리 되셨습니까? 지난번 박찬판댁에서 세배를 드리러 온 규수 말이다. 이름이 연하라던가. 강선은 그녀의 이름을 말하는 것만으로도 얼굴이 달아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제보기는 놀라 입을 틀어막았지요. 어찌 그 짧은 만남으로 병까지 얻으셨답니까? 도련님도 참 별나다 별나. 무슨 선녀라도 된답니까요? 내가 알면 뭘 알겠느냐. 이건 천생연분이라는 거다.
제보가 나 결심했다. 김참이 댁 낭자와 혼례를 올려야겠다. 제보기는 펄쩍 뛰었습니다. 아니, 혼례요? 아니, 도련님, 갑자기 혼례라니요? 어르신들이 기절초풍하시겠습니다. 그럼 이대로 속타 죽으란 말이냐. 가만히 앉아 있을 순 없다. 일단 김참이 댁으로 가봐야겠다. 이렇게 강선은 부랴부랴 김참이 댁을 방문하여 김참이 앞에 정중히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판서댁 셋째 아들 이강선이라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참이 어른 댁의 따님과 혼례를 올리고자 청하니 허락하여 주십시오. 김참이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홀레라. 도련님께서 어찌 제 딸아이를 아신단 말입니까? 강선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게 제가 박참판 댁에 갔다가 따님을 우연히 뵈었는데 그 후로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김참이는 박참판 댁에서 자신의 딸을 봤다니 의아하고 난감했지만 강선의 집안 생각에 강선의 제안이 은근히 욕심도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집안 어른들끼리 매파를 통해 정식으로 진행해 주시지요. 강선은 이 말을 듣자 환하게 웃으며 감사 인사를 올리고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자신이 만난 여인이 참이의 딸이 아닌 여종이라는 사실을 알 리 없었습니다. 향선은 이 소식을 전해 듣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세상에 이 일을 어찌하면 좋으냐. 이걸 어쩌지? 그녀의 얼굴엔 불안과 두려움이 뒤섞였습니다. 그날의 작은 거짓말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 향선은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김참이는 곧장 이판서댁으로부터 매파를 맞이하였습니다. 양가 어른들 사이에 혼담이 오가며 혼례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동안 향선은 아무에게도 말을 꺼내지 못하고 마음만 졸였지요. 이 일을 어찌하면 좋으냐. 이대로라면 분명 큰일 날 텐데. 옥순이는 향선이 걱정스러워 매일 찾아왔습니다. 언니야, 요즘 왜 그러는 게요? 혼자만 끙끙 앓지 말고 말을 해봐요. 도대체 무슨 일이래요? 향선은 울먹이며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나 그날 무난비로 인사 갔을 때 웬 도령한테 내 이름을 연하 아가씨라고 말했어. 근데 그 도령이 그 말을 믿고 연하 아가씨가 나인 줄 알고 진짜 연하 아가씨와 혼례를 올리려 한다는구나. 옥순이는 놀라 입을 벌렸고 향선은 고개만 푹 숙였지요. 언니야! 세상에, 무슨 그런 엄청난 거짓말을 한겨? 나도 모르겠어. 그때 그냥 말이 나와버렸는데 이제 어쩌면 좋으냐. 그 도령이 혼례 날에 진짜 연하 아가씨 얼굴 보면 난리가 날 텐데. 그 전에라도 사실대로 말하면 안 되는겨? 이미 늦었어. 이제 와서 사실을 말하면 무슨 일이 날지 모르겠어. 한편 강선은 매일매일 설레는 마음으로 혼례 날짜만 기다렸습니다. 제보가 혼례 날짜가 왜 이렇게 멀게 느껴지는 것이냐? 하루하루가 1년 같구나. 도련님, 뭐가 그리 급하십니까요? 밥뜸 드릴 때는 가만히 있는 겁니다. 저는 아직 짝도 못 찾았는데. 도련님 장가 드시면 저는 외로워서 어쩝니까요? 강선은 웃으며 제보기의 등을 툭 쳤습니다. 너도 얼른 장가를 보내줘야겠구나. 그래야 내 심정을 알겠지. 혼례 날이 다가왔고 무사히 혼례를 마쳤습니다. 어두운 신혼방 안에서 강선은 이제야 신부의 얼굴을 제대로 보는데 연하 아가씨의 얼굴을 보고는 어리둥절해졌습니다. 어라? 이 여인이 아닌데. 내가 그때 본 연하 아가씨가 맞는가? 그렇게 첫날이 지나고 강선이 새순물을 받으러 나오자 눈앞에 향선이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보자마자 몸이 굳어졌습니다. 아니. 향선은 눈물을 글썽이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도련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날 도련님께 거짓말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이 집의 여종입니다. 강선의 얼굴엔 충격과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두 사람은 깊은 슬픔에 빠져들었고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둘 다 병을 얻어 시름시름 앓게 되었습니다. 양가 집안은 갑자기 닥친 위기에 크게 당황하며 급히 의원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강선이 갑자기 병이 들어 시름시름 앓게 되자 양가 집안은 비상이 걸렸지요. 팔도에서 유명한 의원들이 모두 초빙되었지만 모두 고개를 저으며 원인을 알 수 없다 했습니다. 이 일을 어찌하면 좋으냐? 새 신랑이 벌써부터 병이라니. 김참이는 깊은 근심에 빠졌습니다. 이때 강선의 큰형이 무릎을 탁 쳤습니다. 얼마 전에 금강산 유람을 다녀온 중촌의 송학천이라는 기이한 의원이 있다고 합니다. 괴팍한 성격이지만 용한 의원이라 합니다. 송학천이라? 그 이름을 어디서 들어본 듯한데. 곧 송학천이 김참의 댁에 도착했습니다. 병자가 누구십니까? 제 셋째 사위요. 의원 날이 잘 살펴주시오. 송학천은 강선의 맥을 짚더니 미간을 찌푸리며 강선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어허, 도련님. 이건 약으로 고칠 병이 아니오. 어느 기방 기생을 보고 이렇게 심한 상사병이 난 거 아닙니까? 강선은 깜짝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찌하셨소? 그게 말이오, 사실은. 강선은 그동안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송학천은 이야기를 듣고 껄껄 웃으며 등을 두드렸습니다. 걱정 마시오. 내 이 병을 고칠 방도를 알고 있으니 다 나에게 맡기시오. 송학천은 밖으로 나가 김참이를 만났습니다. 큰일입니다. 도련님의 병이 워낙 희귀하여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하지만 방법이 아주 없는 건 아니지요. 그 방법이 무엇이든 다 하겠소. 부디 도와주시게. 송학천은 진지한 얼굴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도련님은 음양의 기운이 맞지 않아 병이 생긴 것입니다. 새로 맞이한 신부와 기운이 충돌하여 생긴 일이니 양의 기운을 북돋아줄 여인이 필요합니다. 그럼 그 여인을 어디서 찾아야 한단 말이오?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을 것입니다. 일단 주변 여인들을 모두 살펴봐야겠소이다. 이렇게 하여 송학천은 김참이 댁의 여종들까지 하나하나 진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뿐이요? 혹시 빠진 사람 없어? 옥순이가 얼른 대답했습니다. 향선 언니가 있어요. 지금 몸이 안 좋아 알아 누워있는데. 송학천은 즉시 향선을 만나 진맥했고 깜짝 놀란 척 연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 여인이요. 이 여인만이 도련님의 병을 고칠 수 있어. 송학천은 향선과 강선을 마주 보게 했고 두 사람은 서로를 보자마자 병이 반쯤 나은 듯 얼굴에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걱정하지 마시오. 내가 특별한 약을 지어올 테니 두 사람은 이 약을 먹고 하루빨리 기력을 회복하도록 하시오. 송학천의 말에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후에 들려오는 송학천의 말에 김참이는 크게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뭐라 하셨소? 첩을 드려야 한단 말이오? 송학천은 엄숙한 표정으로 다시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랑과 신부의 기운이 맞지 않아 합방을 한 이후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음양은 서로 조화를 이뤄야 하는데 음의 기운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양의 기운이 소멸되는 이치라서 이대로 가면 도련님은 얼마 살지 못할 것입니다. 김참이는 고민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그것밖에 방법이 없소. 그렇습니다. 도련님과 향선이는 음양의 기운이 천생연분이니 두 사람의 기운이 서로 북돋아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양가 어른들은 마지못해 송학천의 처방을 받아들였습니다. 송학천은 이어서 연화를 불러 당부했습니다. 아씨께서도 너무 서운하게 여기지 마시오. 이 모든 것이 도련님의 목숨을 위한 일이니 향선을 소중히 여겨주시길 부탁드리오. 연화는 기가 막혔지만 남편의 생명을 위한 일이라는 말에 눈물만 뚝뚝 흘릴 뿐이었지요. 향선과 강선은 서로를 마주보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떨어질 일이 없겠구려. 도련님. 제가 감히 도련님 곁에 있어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향선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강선은 그 눈물을 닦아주며 다짐했지요. 내가 평생 아끼고 사랑할 것이니 걱정 마시오.
이렇게 해서 강선과 향선에 엇갈렸던 운명은 송악천의 지혜로 인해 결국 하나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강선은 향선의 사랑과 지지를 받으며 더욱 열심히 과거 공부에 매진하게 되었습니다. 송악천 의원의 기이한 처방 덕분에 강선과 향선은 마침내 인연을 맺었지요. 강선은 두 여인을 아끼며 지혜롭게 집안을 꾸렸고 연하와 향선 역시 서로 배려하며 가족의 평화를 지켜나갔습니다. 한편 강선은 송악천 의원을 자주 찾아가 교분을 쌓았습니다. 강선은 송악천과 신분과 나이를 떠나 절친한 친구 사이가 되었지요. 강선은 고마움을 마음에 새기고 열심히 과거 공부에 정진했습니다. 몇 년 후 강선은 과거 시험에 우수한 성적으로 급제했습니다. 어이 만복이! 어디서 빈둥대다가 이제 와서 삽자루를 잡는 게냐? 해가 중천이요. 김진사댁 집사가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몸이 좀 안 좋아서 늦게 일어나 버렸네요. 오늘은 좀 늦었구만요. 오늘만 늦은 게 아니다. 그리고 뒷밭에 고랑도 안 파놨더라. 예, 알고 있습니다. 서둘러 해야죠. 알긴 뭘 알아? 올해도 소장목 안 되면 내 집 솥단지며 수저통까지 드러낼 줄 알라 하셨다. 누울방 한 칸 가진 것도 복인 줄 알아? 하인은 휙 돌아서서 대문을 쾅 닫고 사라졌고 만복은 그 자리에 풀이 죽어 서 있다 논밭으로 향했습니다. 논두렁을 가는 길, 마을 장터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야 들었나? 벼 베던 윤서방 있지 않소? 그 양반이 장터 건너편 고을 가서 전방을 차렸다더라. 아니, 윤서방 말이요. 어떻게 돈을 벌었댔어? 아주 사주를 기가 막히게 잘 본다더만. 대감들 사이에 입소문 나서 지금은 대감댁 사랑방에서 술상 받는다더라고. 신내림이라도 받았나? 허허, 사람 복이라는 게 있긴 있구먼. 우린 삽 들고 6칸 돈도 못 메우는데 그 양반은 입으로만 일하고도 말이오. 그 말을 듣던 만복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삽끝을 땅에 박고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놈의 팔자는 복도 없지. 한낮에 볕이 이글거렸습니다. 돌을 고르고 땅을 파다가 삽자루를 내던지고 말았습니다. 이놈의 세상. 먹고 살기 힘들다 힘들어. 남의 집 논밭 일은 날마다 쌓이는데 내 앞날은 한 칼도 갈 수가 없으니. 팔자야, 참말로 고약하구먼. 바랑을 풀어 쪽박을 꺼내 물 한 모금 넘기고 다 떨어진 무명저고리를 정리했습니다. 산신령께 빈다고 다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안 비는 놈보다 낫겠지. 그래, 아버지 말씀 틀린 적 없었지요. 그러니 오늘도 빌어봅지요. 그리하여 산 너머 바위봉우리 앞에 앉아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은 가지런히 모으고 눈은 감고 이마는 절로 땅에 닿았습니다. 산신령님이시여. 고삿길 헛간에서 똥덩이 치우며 살아온 세월이 20해가 넘었습니다. 다른 거 바라지 않사오니 저도 이제 사람 고실 좀 하게 해주십시오. 아니, 벼슬은 바라지도 않사옵니다. 다만 먹고 살 재주 하나만 주십시오. 저도 입에 풀칠은 하고 살아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산새 한 마리 날아갔고 솔잎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역시나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래, 뭘 기대했냐? 아이고, 집에 가서 막걸리나 마시고 자자. 그날 밤 낡은 방 한켠에서 뒹굴다 잠이 들었습니다. 그날따라 꿈결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하얀 안개 속에서 백발의 노인이 걸어 나왔습니다. 자네가 그리도 곡진하게 빈 사내냐? 나를 왜 그렇게 찾은 것인가? 무엇이 그리 절실하더냐? 사내는 당황했지만 이내 정신을 가다듬고 준비했다는 듯이 말을 꺼냈지요. 저는 물려받은 재산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손재주도 장사 수완도 없사옵니다. 남의 집 소장농이나 하다 늙어 죽겠습니다. 뭐 저야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는 상놈이니까 벼슬하기는 글렀고. 그러니 저에게 묘터나 잘 잡는 능력을 주시면 안 되겠는지요. 신안을 원하느냐?
그 눈이 아무나 얻는 줄 아느냐? 풍수의 눈은 욕심을 품으면 가려지고 진심을 품으면 열리는 것이니라. 예, 알고 있사옵니다. 저는 제 욕심만이 아니라 남의 복도 돕고 싶사옵니다. 제 눈이 남 좋은 자리를 짚어낼 수 있다면 그 또한 큰 복이라 여기겠사옵니다. 내 말이 참 곡진하구나. 좋아, 내가 그 눈을 열어주마. 다만 명심하거라. 욕심이 앞서면 그 눈은 다시 감기게 될 것이다. 사내가 눈을 떴을 땐 이미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꿈이었는지 현실이었는지 분간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이상했습니다. 마치 사방의 바람결이 달라졌고 땅의 숨결이 들려오는 듯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두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바로 그날부터 사람들의 운명을 바꾸는 묘터를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에게는 능력이 생긴 것이지요. 입소문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어느 날은 남정네 하나가 급하게 마을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말씀 좀 묻겠소. 저 여기 직원님 댁이 어디입니까? 직원이라니? 만보기를 말하는 거구만. 예. 그 양반이 묘터 하나 짚어줬더니 죽은 아버지가 꿈에 와서 칭찬을 하셨다더이다. 그게 정말인가? 만복이 그 친구 하루아침에 무슨 재주가 생긴겨? 지게꾼, 마님, 심지어 향리까지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집 앞은 늘 맷자리 부탁하는 사람들로 북새통이었습니다. 직원나리, 제 아버님이 병으로 누워 있습니다. 꼭 좀 봐주십시오. 우리 영감 집안이 묘자리를 잘못 골라서 대대로 망했다 하옵니다. 직관날이 한 번만. 날이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흙을 품지 못하시는지 한밤중에 문을 두드립니다. 그는 안색 하나 흐트러뜨리지 않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방법들을 일러주었지요. 사람들은 박수를 쳤고 어르신은 엉엉 울었습니다. 내 눈이 열린 것이 맞구나. 신령님, 고맙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다 진짜 힘든 자리를 만나면 어찌할까? 산길 10겹을 돌아도 여기다 싶은 자리가 없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그는 다시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신령님, 이번에 도통 좋은 자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그날 밤엔 어김없이 꿈속에 그 백발노인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남쪽 들판을 보아라. 뒷산은 범의 등을 닮았고 앞산은 새가 날개를 편 형국이다. 그 자리에 가서 큰 돌을 찾거라. 그 아래 산맥이 모이는 길목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알려준 자리는 늘 기가 막혔습니다. 한 번은 포졸이 찾아와 묻기도 했습니다. 아니, 대체 어찌 이리 딱 맞게 짚으십니까? 정녕 돌을 닦으셨어? 돌을 닦았다기보단 꿈을 많이 꿉니다요. 참으로 용하구려. 그렇게 이름은 높아지고 살림도 넉넉해졌습니다. 하루 세 끼를 배불리 먹고 장마철에도 웃으며 자리에 누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저 흥청망청 살지 않았습니다. 어떤 마을엔 제값도 받지 않고 묘터를 짚어주기도 하였지요. 어느 날 바람은 서늘하게 옷깃을 파고들었고 산길은 끝이 없었습니다. 문경세제 너머로 맷자리를 보러 가는 어느 날 이상하게도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한나절을 넘게 걷다가 산자락 아래 작은 초가 앞에 다다랐습니다. 날이 어두워 유숙을 청하려 하자 안에서 통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살을 파고드는 듯 아프고 끊어질 듯 이어졌습니다. 계십니까? 혹 몸이 편찮으십니까? 문이 삐걱 열리고 해슥한 얼굴에 사내가 나왔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니십니까? 무슨 일 있으신지요? 도울 일이 있으면 도와드리겠소. 오늘 우리 아들이 눈을 감았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안학은 방바닥에 엎드려 울고 있었습니다. 그 곁엔 하얀 보자기에 덮인 시신이 놓여 있었고 향이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20살입니다. 글도 제대로 못 가르쳤고 장가도 못 보냈는데 집안의 대를 잇지도 못하고 이 녀석이 이렇게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슬픔이 지극하시겠구려? 제가 직관이오니 감히 묘자리를 짚어드려도 되겠습니까? 두 내외는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큰 길가에 묻으십시오. 봉부는 짓지 마시고 평토장으로 하시지요. 그리고 그 위에 족보를 하나 올려두십시오. 족보를 말입니까? 예, 그렇소. 아직 이승의 인연이 남아 있습니다. 두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 지었습니다. 그날 밤 방 안에는 숨죽인 기도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그는 불빛도 꺼진 방 안에서 빌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신령님, 오늘 이 집 아들의 혼이 무언가로 이어지게 하소서. 제가 감히 맺는 이 자리가 망자의 외로움에 불씨를 되게 하소서. 이튿날 부부는 눈물로 그를 배웅했습니다. 3년 뒤에 다시 뵙겠습니다. 그 전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놀라지 마십시오. 3년이요? 인연을 맺을 시간이요. 말을 마친 그는 산을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양의 이정승 댁과 어느 고을의 김정승 댁? 두 가문은 예전부터 학문과 정사로 인연을 맺어온 사이라 일찌감치 자녀들의 혼사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신랑은 한양 사대문 안의 정승댁 도련님. 신부는 김정승 댁의 외동딸이었습니다. 신부는 가마에 올랐고 혼례 행렬이 고갯길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행렬이 문경세제 너머로 접어들 무렵이었습니다. 갑자기 가마꾼들의 발이 땅에 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거 발이 안 떨어집니다요. 왜 이러는 거요? 나도 뭔가 허리깨를 붙잡는 기운이 느껴집니다. 행렬이 멈추고 모두들 웅성거렸습니다. 그 순간 신부의 가마가 땅바닥에 툭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스르르 땅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벌어진 틈으로 가마가 조용히 내려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아씨 괜찮습니까? 말씀해 보셔요. 사람 살려? 아씨가 땅속으로 들어가고 있소이다. 놀란 하인들이 다가갔으나 기운에 눌린 듯 다가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 틈은 아무 말 없이 마치 누군가를 기다렸다는 듯 신부를 삼켜내렸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돼지가 다시 다치듯 조용히 숨을 고르더니 가마는 땅 위로 스르르 올라왔습니다. 아씨 괜찮으십니까? 어디 다친 데 없으셔요? 신부는 흠 하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손에는 낯선 족보 한 권이 들려 있었습니다. 묘자리를 짚었던 그 고갯마루, 3년 전 직관이 말했던 그 자리가 오늘 인연을 묶어내고 있었지요. 모두들 귀신이 곡할 노릇이라며 혀를 찾고 혼례는 무사히 치러졌습니다. 신부는 한양의 정승댁으로 들어가 단아한 모습으로 자리를 지켰습니다. 신랑은 겨우 14살. 눈빛은 맑았으나 아직 어린 티를 벗지 못한 꼬마 도련님이었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한두 번 바뀌었을 즈음 기이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마님, 아씨께서 속을 개우신다 하옵니다. 뭐라 하였느냐? 속을 개운다고. 예, 아침마다 음식 냄새를 맡지 못하시고 허리를 부여잡고 고꾸라지신다 하옵니다. 그게 꼭 아이가 들어선 것 같이. 뭐라? 정승 부인은 급히 며느리 방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이거사. 내 뱃속에 그게 무엇이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느냐? 내 아들은 겨우 서당 글자나 떼는 어린애다. 그런 사내가 무슨 씨앗을 품는단 말이냐? 정승 영감은 붉은 얼굴로 문짝을 걷어찼습니다. 이런 수모가 어디 있느냐?
사대부 집안에서 이런 남사스러운 일이 일어났단 말이냐? 저는 그 누구와도 몸을 나눈 일이 없습니다. 믿어주십시오. 어서 전현을 내쫓아라. 이 집에 부정을 들인 것이야. 우리 집안 욕보인 더럽힌 계집이로구나. 그날 밤 신부는 짐을 꾸려 시댁에게 쫓겨났습니다. 긴 침묵 속에 대문이 닫혔고 말 한마디 하지 못한 채 등을 돌렸습니다. 김정승 댁 문이 열리고 마당 끝에 무릎 꿇고 있던 딸이 보였습니다. 부치는 눈이 튀어나올 듯 화를 내며 외쳤습니다. 어찌 이 꼴로 돌아왔단 말이냐? 시집간 지 얼마나 됐다고 말이야. 출가 외인이다. 돌아가거라. 죄송합니다. 딸의 뺨이 붉게 부어올랐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이상한 점을 바로 알아챘지요. 너 배가 왜 그러느냐? 설마? 잠깐 보자꾸나. 그렇게 해서 시댁에서 쫓겨난 이유를 알게 되었지요. 이 집안을 욕보인 너를 가만둘 수 없다. 여봐라. 칼집을 가져오너라. 아버지는 딸을 죽이려고 했고 정승의 딸로서 감히 부정렬하니 자신의 딸이라고 할 수 없었지요. 그때 딸은 품속에서 족보를 꺼냈습니다. 이 족보는 그때 땅속에서 꺼졌을 때 말입니다. 딸은 울면서 그간 이야기를 다 하였습니다. 가마가 멈추어 섰을 때 땅속에 들어가서 어떤 남자를 만난 것 같은 기억. 나올 때 이 족보를 분명 가지고 나온 사실. 그 뒤 별일이 아닌 줄 알고 시집을 갔다가 잉태가 되어서 이리 쫓겨온 것 등을. 세상에 이런 일도 다 있다는 말인가? 정녕 사실이란 말이냐? 이게 무슨 죗값을 치르는 것인고? 이리하여 이 김정승의 딸은 그냥저냥 친정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김정승의 딸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는 겨울산을 울렸고 그 소리를 들은 이들은 말했습니다. 호호, 저 아이 울음이 보통이 아니구먼. 김정승은 말은 아끼되 아이가 자라는 모습엔 매일같이 눈길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흐르고 김정승 딸은 그 족보에 쓰인 마을을 찾아가야겠다고 생각했지요. 그리하여 족보를 꺼내 물어 그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침 마당에 누군가와 마주쳤습니다. 어떻게 오셨소? 이 족보를 따라왔습니다. 족보를 훑어보던 주인은 놀랐습니다. 이건 우리 집안 족보가 틀림없소. 이걸 어떻게 그쪽이? 김정승의 딸은 그간의 일을 족보 주인에게 털어놓았습니다. 한참 말을 잇지 못하더니 갑자기 아이 앞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그럼 내 아들의 자식이더냐? 허허, 기가 막히고도 눈물이 나는구나. 우리 집안 끊긴 줄 알았던 대가 다시 살아났구나. 그 말을 들은 김정승의 딸은 눈물을 흘렸고 주인은 아이를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사자득손이라 하였거늘. 아들은 없는데 손자를 얻었구나. 세상에 이런 일이 또 있으리오. 이 소식은 곧 고을마다 퍼졌습니다. 직원이 짚어준 자리가 대를 이었다는 말에 사람들은 더 많이 직원을 찾게 되었지요.